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코르시카라는 일종의 프랑스의 식민지인 이탈리아 옆에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살 때 브리엔느 사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프랑스 땅을 밟았다고 해요. 나폴레옹은 이 브리엔느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 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은 다 귀족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평민인 나폴레옹과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었던 나폴레옹은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었대요. 그리고 졸업하고 후병 소위로 임관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당했죠. 그래서 루이 16세의 친척이었던 부르봉 왕족들은 다 살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그때 많은 프랑스 장교들이 군을 이탈해서 그 왕족들을 호위하고 함께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귀족도 아니고 왕당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전에 툴롱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나폴레옹은 플루타크 영웅전에서 읽었던 많은 전략 전술을 기억하면서 천재적으로 이 군대를 지휘해서 툴롱을 수복해버렸습니다. 장교 공백 상태였던 프랑스군에서 나폴레옹은 중위에서 일약 준장으로 승진합니다. 나폴레옹은 준장으로 승진한 후에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을 갑니다. 왜냐하면 툴롱을 먼저 공격한 곳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니까 이 이탈리아의 그 정부 수반들은 당황하면서 나폴레옹에게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협상 대상으로 누가 나왔나 하면 교황 비오 6세, 나폴리 왕국의 왕,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군인으로 갔던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정치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폴레옹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이게 2차 이탈리아 원정 때 나폴레옹이 그린 그림입니다. 알프스의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치는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병사들을 데리고 용감하게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어갔나? 말은 대단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지도 아닌 알프스를 말을 타고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폴레옹은 노새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끌고 넘어간 게 아니라 병사들이 다 넘어가 뒤에 뒤따라갔대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그림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뛰어난 장군을 넘어서 시대를 이끄는 영웅의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이 그림이 정말로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종신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그 종신통령 자리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정치체제를 제정으로 바꾸고 1804년에 황제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나폴레옹 1세라고 명명하게 되죠. 월계관을 이제 황제관으로 사용했는데 그 관을 무릎 꿇은 나폴레옹의 머리에 비오 6세가 씌워주려고 할 때 나폴레옹은 벌떡 일어나서 그 관을 뺏어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썼답니다. 그리고 황후의 관도 본인이 직접 조세핀에게 씌워줬어요. 그 건방이 하늘을 찌른 거죠. 이제 무서운 게 없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상대로 프랑스 제국 건설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의 신처럼 연전연승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계속 위기에 빠진 조국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젊은 영웅의 모습으로 자기를 계속 이미지 메이킹합니다. 나폴레옹은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가 그 상대가 마음에 들면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럽의 군주들. 이 군주들에게 나폴레옹은 비천한 신분의 왕위 찬탈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군주들은 대프랑스 동맹, 대불 동맹을 만들어서 계속 나폴레옹과 전쟁을 했는데 그 대불 동맹의 자금줄이 어디였냐면 당시 유럽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쳐야만 프랑스 제국의 건설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1805년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해서 영국을 쳐들어갑니다. 이때 트라팔가 해협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불세출의 해군 제독이 호레이쇼 넬슨입니다. 이 넬슨의 영웅적인 항전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는 괴멸돼요. 전 유럽을 정복하려는 나폴레옹의 꿈은 넬슨의 항전으로 무너진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깨닫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또 한 명의 독재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나폴레옹이 걱정했던 대로 결국 파국은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을 굴복시키지 못한 나폴레옹은 전 유럽과 영국 사이에 무역을 금지하는 대륙봉쇄령을 내립니다. 1811년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이 대륙봉쇄령을 어기고 영국 상선을 러시아 항구에 입항시켜요. 대륙봉쇄령을 어긴 죄를 물어서 이듬해인 1812년 5월에 나폴레옹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싸우지 않고 계속 후퇴를 해요.
계속 후퇴하면서 보급이 불가능하도록 마을을 다 불태운 거예요. 5개월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나폴레옹군은 모스크바에 당도했습니다. 그 큰 도시가 다 불타고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러시아의 겨울추위가 닥쳐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회군 명령을 내리는데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군사의 수가 25만에 달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퇴위해서 엘바 섬으로 가지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7차 대불 동맹군이 결성되고 나폴레옹과 그 대불 동맹군 사이에 운명을 건 일전이 1815년 벨기에 남부 워털루에서 벌어집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패해요. 나폴레옹은 패전하고 미국으로 망명할 길이 있었지만 엉뚱하게 영국군에게 투항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영국군이 자신을 신사답게 패전한 적장으로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플리머스 항까지는 정주행의 나폴레옹을 대우해서 군함에 싣고 갔지만 그 항구에 도착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모든 나폴레옹의 소지품을 뺏고 낡은 상선에 나폴레옹을 태웁니다. 몇 개월의 항해 끝에 닿은 곳은 서아프리카의 절의 고도 세인트헬레나 섬이었어요. 여기서 7년을 버티다가 나폴레옹은 아마도 위암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51살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묻혔는데 1806년 아우스터리츠의 승전을 기념해서 로마 황제의 개선문보다 더 큰 규모로 지으라고 명령했던 나폴레옹의 개선문이 1836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1839년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파리로 이장돼요. 살아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개선문을 나폴레옹은 누워서 지나갔습니다.